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증인들을 신문하기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2월 국회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사태로 후진국이 될 뻔했는데도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며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내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반도체법을 놓고 단판 짓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에 대비해 민생 주도권 경쟁에 나선 여야의 기싸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기 위해 직접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과 여당 의원들은 현장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국정조사특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직접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도 출석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장 상황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국조위에 증인 출석 요청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예. 3명 수용자 모두 출석 요청을 본인 의사로 거절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구치소 보안구역으로 들어가 접견을 시도했지만 결국 증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특위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이번 현장 조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회 방송 취재 결과 특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 측이 대상자 모두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의사도 묻지 않고 구치소에 가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쇼로 인식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장 조사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상적인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인 현장 조사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3차 청문회를 갖습니다. 특위는 내일 청문회 증인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에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식 우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의 민방위복을 입고 고덕변전소 현장 시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공급하는 전력 상황을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비롯한 고준위 방패장법과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국가에너지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발전소 등 전원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헌법 자체가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시작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만들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상하원의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역대 국회의장과 정치 원로들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여론까지 뒷받침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당의 반기를 들고 혹세 무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군사 쿠데타 사건이나 다름없는 내란 사태를 만들어 놓고 희화화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겁니다.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죄 그거 뭐할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한 거라며 군인이 나라를 통치하는 후진국이 될 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이 협의 없이 제안했다며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며 야당 제안은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조건 야당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할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게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같아 산당.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이런 태도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합니까? 정부를 향해선 추경에 조건을 붙이며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며 지금 당장 추경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사니즘과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해법을 두고 정부 여당과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운을 띄운 상속세법 개정안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지난해 8월 18일 있었던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대표가 운을 띄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배우자와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표 상속세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상속세 인하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김대중 정부 때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더 높였고요. 또 노무현 정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행위를 세금에 부과하는 이 상속세 완전 포괄주의까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민주당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개편을 하자는 겁니다. 현재 이 민주당은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18억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 그 서한환 기자가 설명을 했던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 공약, 우클릭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용주의, 흥묘, 백묘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친명계 의원 20명 정도도 역시 함께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이 친명계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나왔습니다. 정성우 의원은요, 어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2시간 예외 조항에 찬성한다라고 밝혔고요.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도체 종사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고치는 것이 이 중국의 딥시크형 혁신이다라면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박범계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라면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처리하자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데 노동계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이 중도층 공략 카드들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의 반대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도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살펴봤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연일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한동훈 대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한 언론사에서 몸을 푼다라는 표현을 썼길래 꽤나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12월이죠. 이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 복귀를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여당 소장파 모임인 이 천목회와 언더73 등이 개헌 토론회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한 대표의 복귀를 위한 공간을 확보 중인 상황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 사회 원로나 또 원내 의원 또 교수들과 만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또 조갑제닷컴 대표 등 사회 원로들과 잇따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연휴 직전에는 친한계 의원 3-4명과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게 바로 이 언더73인데 친한계 정치인들이 만든 이 언더73은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1973년생 이하 젊은 정치인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언더73. 참고로 한동훈 대표가 바로 1973년생입니다. 이 친한계 한지아나 김소희,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나 류재화, 김준호 전 대변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는 등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3월 즈음으로 점쳐지는데 그 전까지는 언론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캠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다르게 이 조기 대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김문수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답했던 게 말씀해 주신 분위기를 반증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김 장관, 탄핵 인용 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양심에도 맞지 않다라면서 신중한 톤을 유지했고요. 또 탄핵이 기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제게 지금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기 대선을 모두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지켜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목소리를 누구나 쉽게 공개적으로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기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권 후보들은요 모두 대선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대신에 이 개헌으로 방향을 틀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는 12일 국회에서 이 계엄 사태 이후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세대 교체를 외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사실상 이 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리가 먼 쪽부터 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셈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이 3월쯤까지 얼마나 많은 보수 진영의 잠룡들이 대선을 염두에 둔 공개 행보를 펼칠지, 또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는 어떻게 나뉘어질 것인지도 역시나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도 서원한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 의장은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연쇄회동에서 국익 외교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오늘 중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 의장은 4박 5일 동안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에 나서 실질적인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엄 전국 이후 우리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고 불안정해진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전인대 초청으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도 참석해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참가국 정상들과의 우호 증진에도 집중합니다. 이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중국에 소재한 항일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의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을 늦춰 대선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하 대변인은 위헌 심판 제청이 사법 시스템 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조건 없는 추경에 대해서 여당도 필요하면 즉시 추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추경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분기 이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 등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제시장에서 겪을 위험도가 커진다며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영 단장은 전력망 구축을 통해 탄소 중립이란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야 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기소를 명령했고 이것은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검사들에게도 마땅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달 그림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라는 비유 표현을 썼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내란 수사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수사이자 희한한 재판이란 의미였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선 반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국회가 왜 탄핵을 했으며 국민들은 왜 탄핵공을 들고 나섰으며 혼자만 몽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엄이 벌어진 사실이 없던 건 아니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를 달 그림자로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이 내란 사태를, 즉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선 탄핵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했던 주체였던 국회는 어떤 진실적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법으로 다 넘겨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절차적인 성숙은 가지고 와야 된다. 증언과 해명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주제는 복귀 임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곧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죠. 한 전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원로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는 등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로 불리는 인물이죠. 때문에 대권 행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엔 진종우 의원의 SNS에 한 전 대표의 최근 모습이 올라오는가 하면요. 친한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유튜브 채널도 개설이 되면서 한 전 대표의 복귀가 목전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조갑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해동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아마도 많은 얘기를 좀 조언을 듣고 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6월 하순쯤 되면 저는 좀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정치 초보로 낙과하긴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일선으로 나와서 진짜 국민의힘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렇게 간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치권의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한 전 대표, 어떤 기치를 내세우며 복귀 일성을 알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로 이제 한 주 쉬고 2주 만에 이제 뵙게 됐습니다.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 이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바로 이슈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 아마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바로 이제 어제 대통령 이제 헌재 5차 변론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그 밖에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 말은 정치인 체포를 발언했던 게 아니라 간첩 수사를 뜻했던 거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5차 변론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그 홍익표 의원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게 참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아직까지도 자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고 또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게 지금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 최소한의 지금 지금까지 벌어진 우리 사회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그리고 자꾸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 나오고 또 그때마다 하는 그 대화들이 지난번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놓고 또 하고 거의 뭐 옛날 바이든 날리면처럼 국민들 리스닝 시험하는 건지 뭐 아니면 독해력을 시험하자는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이 가는 게 네. 저는 좀 그 보기에 참 딱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네, 네. 예,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좀 딱하게 느껴지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변론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건이 이 범죄로 성립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하고 별개긴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거의 뭐 같이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탄핵 인용 기각이 또 결정이 되고 또 형사법정에서도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데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고의가 있었느냐, 내란의 고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내란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었느냐, 네. 그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냥 프레임을 정해놓고 또는 결론을 내려놓고 내란이라고 해놓고서 그에 맞춰서 진행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의도 없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실체도 없게 되면은 헛개비를 잡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서 하지 말고 팩트 파인딩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내란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해보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내란은 실체가 없었던 것이고 허상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대통령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내란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도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 20일부터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 거기서도 이제 쟁점이 될 텐데 핵심은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아니냐. 네.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의사가 있었느냐, 또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또 그런 지시에 따른 행위가 있었느냐, 그 부분인데 초기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열리기 전에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나와서 자기가 아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아는 현실 팩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걸러지지 않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던 때 하고 비교하면은 당장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수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 또 국방장관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하고 곽종건 특전사령관만 약간 그런 취지인데 발언이 불명확하고 또 논란이 많고 해서 논란 속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 구금해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게 시도가 있었다. 뭐 실행은 당연히 안 됐고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확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지금 이제 이 탄핵 심판의 핵심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예. 그게 이제 쟁점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청원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30일 동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의 의안과 같은 효력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인데 청원의 내용은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 이는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 여론 좀 어떻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소위 아스팔트 우파를 중심으로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방송기에서 얘기했지만 최근에 포퓰리즘이 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헌법기관이나 그 권위적 기구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관들을 예를 들면 국회, 정당, 정부기관, 레거시 미디어, 사법부 뭐 이런 등등을 다 무력화시켜서 사실상 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헌법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의 마지막 판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그리고 원래 이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중도적인 사람 9명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그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진보에서 보수까지. 그 많은 사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에 보다 전향적인 그리고 중도 통합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명 한 명이 다 중도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판사의 그 개인적 그 정치적 성향,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매우 나쁜 공격이고 아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 공세이죠. 네, 문영배 권한대행의 진행이 편향적이다. 뭐 이런 이제 불만의 이제 청원인 것인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권한 침해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헌법재판소가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찰.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초했다.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헌법재판소 잘 모릅니다. 평소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이런 의견이 제출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그냥 헌법재판소에는 그 고명한 재판관들이 앉아서 헌법적 정신과 원칙, 법리에 맞춰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겠거니 최고 헌법 기관이겠거니라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재판관이 누가 있고 그 사람들의 과거 이력이 어떻고 현재 그런 그 인적 관계가 어떻고 또 재판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기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다가 본인과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일관되게 어떤 보이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판사든 법원에 있는 판사든 공수처장이든 네. 일관되게 있는 보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 하면은 일반 그전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이 늘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든지 원고 피고라든지 우리법연구원이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이 사건 내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권성동 의원의 이제 재판에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임에도 이제 무죄가 나왔던 그 사안하고 이거는 좀 다르게 이제 보시는 걸까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전원이 우리법 연구회하고 예외적이었다. 국제인법의 연구회 회원 소속 회원 판사가 90명에서 200몇 명까지 이렇게 다양하긴 한데 그럼 전원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조계에서부터 이제 벌써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재판관이 판사 걸렸다 하면 대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탄핵
그 주도하고 있는 분이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희수 전 재판관의 또 같은 재단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해를 안 받고 기존에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인상도 있는데다가 또 본인들이 그 소속이고 또 인간관계가 그래 돼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마구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결론을 내려놓고 탄핵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요식 행위로 절차만 밟는 것 같은 모습을 요소에서 보여주니까 곳곳에서 보여주니까 뭐 그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그런 그 신청 이런 거 뭐 바로바로 기각해버리고 또 대통령이 공수처 재판 수사 받느라고 출석도 못 하는데 그냥 벌석 상태에서 변론 진행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런 그 의심이 확신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변론권을 주고 절차 제대로 지키고 오해받을 행동 은행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반격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선거법 2심 두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했던 증인 중에서 이제 3명만 채택을 했고 26일에 변론 종결을 하겠다는 건 이제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또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대표 관련한 선고심, 2심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그 오늘 2심에서 이제 증인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한 명은 이제 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미 그 전문 증언 들은 증언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김문수 씨 가족이 나와서 이미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이제 수용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요청한 증인들을 3명만 한 거는 나머지 1심에서 이미 증언을 한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온 사람들만 했는데요. 이게 꼭 뭐 특정 재판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통상적으로 1심에서 한 사람 경우에는 그 사람이 증언이 바뀌었거나 또는 뭐 뭔가 새로운 이게 온 경우만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1심에서 증언한 사람들은 다 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3월 26일 날 결심 그리고 아마 2월 26일이죠.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기 위한 순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재판부가 현재 형사 배당이 추가로 배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위헌 법률 그 제청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그 재판 지연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피고 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법적 권한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다만 실제로 이게 실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서초동의 법조계의 상당수의 이 법조인들은 이 사안이 오랫동안 지금 위헌 법률 제청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도 한 8대 0인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했었고 또 최근에 그 뭐 신청한 건 아예 각하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그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서 헌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중단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재판부가 그것을 수용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조인들이 많이 그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3월 중에는 항소심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제 법조계에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년 전에 꺼내들었던 카드를 이제 다시 뭐 이번에 재차 갖고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그 2월 26일 결심 공판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 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3월 중순이 좀 유력하게 현재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 반면에 그거는 이제 그대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탄핵 심판은 당초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더 가는 쪽으로 가서 결국 이제 여론의 관심은 어느 쪽에 더 먼저 결론이 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예를 들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 유지냐 아니면 파기냐, 무죄 취지에 무죄 취지 파기 아니면 별 의미가 없죠. 뭐 100만 원 이상 그 해당되면은 그게 그거니까. 네. 무죄 취지 파기냐 하는 게 이제 변수고, 이재명 대표 그 재판이 이 원심 유지냐 아니면 무죄 취지 파기냐가 다른 모든 그 정부 그 프로세스하고 바로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개헌 문제하고도 연동돼 있고, 또 개헌이요?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세력 개편, 세력 네네. 변화 이거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뭐 탄핵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중요한데 어느 게 먼저 결론이 나느냐가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회 안에서는 여야 정의 민생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과 반도체법 민생 논의에서 지금 이제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민주당 안에 입장 정리가 관건일 것 같아요. 추경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은 일단 배제했고, 네. 지역 화폐 부분은 저는 아직 좀 민주당에서 아직 완전 뭐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 포기하느냐 여부. 네. 하고 이제 반도체법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주 52시간 이걸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 네네.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논란이 가중되고, 민주당의 최대 우군인 뭐 민노총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해서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면은 2월 국회에서 잘하면 네.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을 비롯한 뭐 우리 당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이 대표가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은 네. 기업 활동 지원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기업들이 정말 속된 말로 이제 죽으라 하는 그 이제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것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뭐 그까지 되면 좋지만은 반도체법이라도 50주 52시간이라도 합의가 되면은 네. 2월 국회 안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법,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에게는 곁들여서 뭐 같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2월에는 그 상속세 개편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뭐 이런 뭐 정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 주 52시간 예외. 예, 그 당내에서도 좀 이렇게 의원들 간에 좀 그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을 표하는 바도 있고, 또 진성준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당의 뜨거운 논쟁에 대해선 더 좀 진중하게 지켜보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쟁점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추경과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추경은 추경대로 신속하게 하고 네. 법안은 법안대로 논의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법안과 관련돼서 실용이냐 원칙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 예를 들게요. 반도체 특별법이 저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 것 같아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삼성도 문제고 정부 여당 정치권 전체가 다 문제인 게요. 반도체 특별법에 훨씬 더 중요한 게 국가 보조금 지급이나 또는 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 지원망, 그다음에 공급망 확보 등등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을 주 51시간 갖고 삼성 그룹까지 나서서 또 여야가 이걸 갖고 싸우는 거는 네. 제가 굉장히 한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문제는 이미 외국에서 네. 화이트 칼라 익젬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화이트 칼라 계층에 대해서는 52시간 배제가 이미 그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쟁점도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걸 넣어가지고 처리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반도체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R&D와 관련돼서 화이트 칼라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뭔가 하고 특별법을 하자고 그 정치권이 뭔가 대단한 의견을 내놓은 것 같으면서 그거를 주 50시간 문제 갖고 이런 낮은 수준의 논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딱해 보입니다. 정말. 오늘 자꾸 딱해 보이는 게 여러 보이는데 정치권이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이제 근로자 예외 조항 허용이 아니고 국가 보조금 그리고 이제 AI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 그게 중요한 정책이 거죠. 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거든요. 원인은 물론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주 80시간, 90시간 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인류 기업이 되고 TSMC를 능가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지금 기업 삼성그룹을 포함해서 정부 여야가 정치권이 이상한 논쟁에 빠져들어간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좀 우클릭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정체성을 밝혀라 하면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죠. 제1야당 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무대로 해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제1야당 대표가 진짜로 기업을 중시하고 경제를 중시하고 민생을 중시하고 또 성장 동력을 만드는 말하자면 그걸 뭐 굳이 우클릭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바라고 국민이 바라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정책 노선을 틀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반면에 이제 표는 우리가 저쪽으로 좀 뭐 잃는 부분이 중도표 싸움에서 저쪽으로 좀 잃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그건 우리가 또 더 잘해서 또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양면을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그런 우클릭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로 굳이 이야기하면 진정한 변화이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뭐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변화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 아닌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진정성 없다고 저는 보고 저는 솔직히 이 대표가 저런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저쪽으로 가니까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저도 어지러워가지고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말은 저렇게 하시면 저는 별로 저 입장으로서 별 기대를 안 하고 보고 있고 그나마 저 같은 사람도 기대를 하게 만들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말이 아니고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네,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가 이제 행동으로 또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이제 개헌론.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당내 개헌특위와 개헌안을 준비하면서 개헌론을 여당이 적극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작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일 텐데 반응이 좀 이렇게 썩 달가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정말 제가 개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리 지금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 이후 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일체 범죄적 행위들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경을 하든 민생 지원을 하든 해서 경제를 조금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경제를 좀 살리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예요. 근데 여기에 개헌 이슈를 들고 와서 개헌을 막 이제 하는 거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거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각 당이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요. 다가오는 뭐 빠르면은 내년 지방선거 아니면
저 2년 후에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을 걸고 그 국민투표를 붙이면 됩니다. 그때요. 네. 그런 약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체로 4년 중임제 권력 구조에는 그 동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정치권 내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민권, 시민의 어떤 참여,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네. 어떤 정치적 참여라든지 또는 기후 환경,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것을 폭넓게 반영하는 정말 개혁적인 시대 전환적인 헌법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개헌론을 띄우고 이제 속도를 내는 건 좀 시의적절하지 않고 필요는 하지만 현재는 먼저 그 대통령 탄핵에 이제 뭐 매조지를 짓는 게 먼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간에서는 탄핵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은 뭐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현재도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하긴 하지만 현재가 키를 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또 네. 시한이 있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해야 된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과 정리가 그다음 중기적으로는 민생 경제, 바닥 경제를 살려내는 거.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런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치로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말 신물나도록 개헌에 대해서 공약하고 또 시건하고 그렇게 미루고 위야무야하고 하는 걸 정말 네. 신물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딱 이번에 기회다 싶을 때 하지 않으면은 이런 방법이 없다라고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우리 국회의장님들이나 총리들이나 당 대표들이 이번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해야 되고 지방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치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분들이신데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개헌은 말만 했지 영영 불가능하고 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헌법적 허점 때문에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또 올 수 있고 그런 일이 없어도 계속 정치는 서로 싸우면서 나라는 엉망이 된다라는 거. 그런 충정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서 이번에 해야 되고 이 조건을 볼 때 이번이 가능하고 이번 놓치면 안 되고 그것도 조기 대선 하면은 그때 동시에 국민투표도 해야 된다. 그 방향은 분권형이고 네. 내각제를 하든지 아니면 4년 중임을 하되 대통령 권한을 확 뺀 그걸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 우리 당도 지금 개헌특위 만들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는데 밖에도 동의하고 안에도 동의하는데 민주당도 동의하는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그게 확실히 된다. 그리고 그 되면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 또는 환상을 버리면 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심이 만약에 무죄 취지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대표는 개헌 절대 안 할 거예요. 바로 그냥 제왕적 권력이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꼭 손만 내면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2심도 1심이 유지가 되면은 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개헌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요. 정치권이 지금 개헌과 관련돼서 짧은 시에 지금 만약에 대선을 하게 되면 한 3, 4개월 내에 할 텐데 3, 4개월 내에 어떤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만 남겨주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개헌 방식도 국회에서의 논의와 함께 그 많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 그러니까 수기형 개헌 그 시민 참여형 모델을 함께 저는 그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가 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다 보니까 두 분께서 또 할 논의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외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